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많은 질환들에서 서구화된 식습관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장암의 위험에서는 식습관이 빠지지 않는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또 식습관과 함께 비만 역시 문제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식습관 또 비만이 주는 대장암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건강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을 얘기할 때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떠올립니다. 흔히 말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육식을 즐기는 게 문제인 걸까요? 그렇다면 실제 서양에서는 대장암의 발생률이 훨씬 높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김광용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김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특히 대장암의 위험을 얘기할 때 식생활이 지적이 되는데요. 정말 영향이 큰가요? 네, 대장암에서는 식생활의 영향이 상당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전체 대장암의 상당 부분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붉은 고기를 과다 섭취,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 섭취, 그리고 식이섬유 부족, 네. 고지방, 고열량의 식사나 과도한 음주 등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폭증이라는 말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대장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조기 발병 대장암이 증가되고 있다는 특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 네, 조기 발병 대장암은 50대 미만에서 발생한 대장암이라고 말하고 젊은 대장암으로 부르고 우리나라가 젊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젊은 층의 대장암 발생률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게요. 역시 식생활이 문제인 건가요? 네, 한국의 젊은 대장암 증가 원인으로는 네. 짧은 기간에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늘어난 비만 인구와 당뇨병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이 매우 중요한 원인 후보인 건 맞지만은 네.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또한 여러 환경 요인이 함께 작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주류 의견으로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생활 환경의 변화가 장기간 영향을 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즉 식생활 변화나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네.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네. 남녀 차이는 어떨까요? 여성 대장암 환자도 많다고 하던데요. 네, 여성도 대장암에 많이 걸립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는 곡류 섭취의 감소와 육류 소비량의 증가, 그리고 높은 흡연율과 음주, 비만율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남성 환자도 많고 여성 환자도 매우 흔하게 보게 됩니다. 네. 서구화된 식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원인이 되는 식생활이라면 육식을 즐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네. 사실 고기를 매일 먹진 않잖아요. 네.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조리법도 문제가 될까요? 네, 고기 자체가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적당히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와
햄, 소세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을 자주 먹는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 1, 2회 정도의 적당한 고기 섭취를 하는 것과 네. 거의 대량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리법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직접 굽거나 이렇게 직화구이를 할 경우는 발암 물질이 형성될 수가 있어서요. 같은 고기라도 삶거나 네. 찌어서 먹는 게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육식을 좀 많이 먹고 채소도 잘 챙겨서 먹으면 이거는 괜찮을까요? 네,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네. 육류 과다 섭취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육식을 하더라도 네. 채소, 과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붉은 고기, 가공육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대장암과 식습관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 건가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대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찌꺼기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기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암 가능 물질이 대장 점막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대장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채소나 과일, 곡물 등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요. 네. 배변량을 늘리고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즉 발암 가능 물질이 장벽과 접촉한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랜 식습관과 노화가 발암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장 세포가 손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의 생산이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 영향으로 대장 내에 담즙산이 증가하게 되고 대장 내 세균들이 이를 분해해서 2차 대사산물과 독성 대사물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생산물들이 대장 세포에 손상을 유발해서 최종적으로 대장암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식습관은 비만도 관련되는데요. 식습관은 단순히 대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네. 이러한 고열량 식사를 인해서 비만이 생기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만성 염증이 증가라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대장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복부 비만 또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강조가 되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최근 대장암의 증가 원인으로 가장 의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사증후군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그리고 높은 중성지방 혈증,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고혈압, 공복 혈당 장애 5가지 항목 중에 3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20대에서 40대에서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20% 증가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네. 복부 비만이 가장 강력한 단일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혈당입니다. 네. 아무래도 비만인 분들은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비만인 분들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장암의 위험은 이런 탄수화물 자체보다는 네. 앞에서 언급해드린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만성적인 대사 이상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관점에서 보면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다보다는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과도한 열량 섭취를 피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혈당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혈당 관리도 분명 신경을 써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네. 대장암 예방 관점에서 보면은 혈당 수치 자체보다는 혈당 이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이 또 중요한 문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네.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복부 비만이나 운동 부족,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는 결국 대사 건강 전체를 관리하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인슐린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다이어트 인슐린 주사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나요? 네, 아주 높습니다. 이거 조심할 필요는 있을 텐데요. 처방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비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다이어트 주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슐린 주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엄밀하게 인슐린은 아니고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네. 네, 이런 약제 같은 경우는 식욕 감소나 포만감 증가 그리고 위 배출 지연 등을 통해서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요. 모든 약이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이 대장암 말씀을 듣다가 혈당 또 인슐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인슐린 저항과 대장암의 연관이 있는 거죠? 네,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대장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그래서 대장암이 생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더 높게 관찰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인슐린이 대장암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뭐 고혈당이라든지 당뇨병, 내장 지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 몸 두루두루 살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 예방은 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대사 건강 전체를 관리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혈당이나 인슐린 저항성, 복부 비만, 운동 부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네. 이를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대장암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심장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대장암 예방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 습관 관리와 상당 부분이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장암의 의심 증상이 혈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치핵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저희가 많은 부분이 대장암이 혈변이라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혈변은 중요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대장암의 혈변과 치핵, 치질과 같은 출혈은 겉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치질 같아서 그냥 지켜봤다라고 하다가 진단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한 혈변은 치질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원인 확인을 위해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변 말씀 주셨고요. 혈변 외에 또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예, 대장암과 관련된 주된 증상으로는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네. 좀 보는 횟수가 바뀌면 배변 습관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혈변이나 점액변, 그리고 빈혈, 복부 통증, 복부 팽만, 그리고 피로감, 식욕 부진, 오심 구토 등도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과 비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역시 내시경일까요? 네, 대장암 예방을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검진의 역할인데요. 네. 95% 이상의 대장암이 대장 용종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암과 달리 대장암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선종성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는 암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네. 최고의 예방약이 대장 내시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진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대장 내시경의 검진 주기는 어떨까요? 실제로 많은 이제 전문의들이 50세 전후로 한 번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 평균 위험균의 같은 경우에는 정상 내시경을 시행한 후 보통 5년 간격을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요. 용종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더 짧게 2, 3년 간격으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 네. 대장암을 치료하거나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추적 관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으면 2, 3년 간격으로 좀 더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30대에도 하는 게 좋을까요? 젊은 나이에? 특별하게 금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한번 하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요. 네. 대장암도 점점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장 내시경의 과정이 주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망설이는 분들도 많던데요. 네. 대장암 혈액검사 키트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네, 저기 대장암제 하는 과정에 장 비우는 과정이라든지 예. 검사 전에 금식 그리고 수면 내시경에 대한 부담으로 대장 내시경을 미루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종양 토지자로 알려진 대장암 혈액 검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대장 내시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확도에서 대장 내시경만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된 대장암은 좀 잘 찾을 수는 있는데요. 예. 작은 용종이나 초기 병변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장 내시경은 암 발견, 그리고 용종 발견, 용종 제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혈액 검사는 암이 있을 가능성만 알려주는 검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현재는 이제 정확도와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대장 내시경이 훨씬 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직 임상에서 활용되는 건 아니죠? 예, 대장 내시경을 대신할 검사가 아니고 예.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검진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조적인 선별 검사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변 자멸 검사는 어떨까요? 분별 자멸 검사도 우리나라에서 50대에서 대장 내시경을 대체하고 건강 검진에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별 검사로만 사용해야지 분별 자멸 검사에서 음성이라 그래서 나는 대장암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네. 다만 이제 분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내시경을 해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암 발생률은 젊은 층에서도 늘고 있어서 걱정을 더하게 되는데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대장암은 생활 습관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네. 검진으로 예방까지도 가능한 몇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몸의 신호를 살피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생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가공육이나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시고 야채 채소와 같은 그런 야채 채소 같은 섬유 시기를 많이 좀 저희가 추천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 관련됐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검사도 받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면 초기에 발견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대장암 초기에는 치료를 하면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을 해서 내시경적 절제로 완전 절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요. 네. 진행되는 암이라고 하더라도 임파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1차 수술로서 완치를 저희가 이루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임파선 전이가 있는 3기 이상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네. 최근에는 3기 이상의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75% 이상으로 보고될 정도로 매우 좋은 암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대장암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용종을 떼어낸 분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조금 더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 용종보다는 선종성 용종으로 암으로 진행 가능한 용종이 나왔을 경우에는 2, 3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치료를 하면 완치라는 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수술도 방법이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방사선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던데요. 그 차이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대장암 중에서 직장암일 경우에 저희가 선행 항암요법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불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주변 임파선 전이가 있는 직장암일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사선은 몇 회 정도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수술하기 전에는 20일 정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한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또 다른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선행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수술이 끝난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가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장암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식생활 그리고 비만의 위험을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외과 김광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년 6월 26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마약의 남용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사의 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마약 퇴치를 위한 강의도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약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약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지만 네.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소속의 마약 예방 그리고 재활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올해 마약 퇴치의 날에는 저는 그 마약 예방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네. 그 6월 27일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 더운 날씨를 고려해서 오후 4시부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네. 사실 이런 캠페인을 해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네. 나는 마약과 상관없다. 나는 마약하고 관련 없어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방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도 마약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보도되기도 하고 위험성이 지적이 되는데요. 참 일상으로 파고든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네. 마약 청정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마약은 외국의 일이야 이랬는데요. 네. 사실 2015년부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는데 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 통용되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선고유예를 포함한 검거 인원이 20명 미만, 그래서 지수를 20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연간 마약 사범이 10,000명 미만이어야지 마약 청정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수치를 넘어섰다는 건가요? 네. 2015년에 마약 사범이 기준을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1만 명 이하로 내려가질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닌 건데 네. 그런데 이 마약 범죄는 적발되지 않은 숨겨진 범죄, 이걸 이제 암수 범죄라고 하거든요. 네. 이 숨겨진 범죄의 비율이 최소 5배에서 최대 28배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마약 중독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현재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과거에는 이 마약 범죄 하면은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모두가 놀란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정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요. 이게 2023년 4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시음하게 한 뒤에 이를 빌미로 이제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신종 보이스 피싱이 결합된 범죄였는데요. 그 범죄 구조보다는 중요한 게 이게 당시 범죄 일당들이 대치동의 학원과 학생들이 막 다니는 길거리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를 우리가 만들었고 시음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 이 음료에는 통상적인 양보다 훨씬 많은 필로폰이라는 불법 마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길거리에서 대낮에 마약이 든 음료를 준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 사실 문제는 이게 문구
기억력과 집중력에 좋은 음료라는 말에 아하. 이렇게 혹하는 예. 우리나라의 그 학생과 부모들의 분위기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마약은 언제나 우리가 그 방심한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라고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때 주의를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근데 참 도대체 마약이 뭐길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뉴스에서 본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이렇게 마약의 그 밀반이 검거 화면에서 쫙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하얀 가루나 뭐 비닐에 쌓인 검은 뭉치라든지 또는 이렇게 결정 알갱이들을 떠올리는데 일반인이 아는 것보다 마약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마약을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음 4가지 특징을 만족하면 마약으로 정의하세요라고 딱 정의를 내렸는데요. 네. 첫 번째가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이게 의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두 번째가 내성,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사용을 중지하게 되면 온몸이 견디기 힘든 증상,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해서 이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사회적 해악 이 네. 4가지를 마약의 정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약류를 규제하는 국내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네. 이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가 약 500가지입니다. 와.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네요. 몇 가지 떠올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500여 가지가 되고 네. 이 마약류에는 다시 마약, 항정시성 의약품, 대마로 분류가 되고요. 네. 여기에는 의료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과 불법 마약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약은 이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이라는 중독성을 가진 물질을 말하고요. 네. 마약으로 생겨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이 중독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도 그 사회가 비용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 마약 중독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럼 마약의 중독 기전이랄까요? 좀 위험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약의 이 중독 기전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정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중독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하게 속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좋아지지만 반복될수록 뇌가 그 자극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뇌에는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느끼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고요. 예. 여기에는 아마 모두 다 아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합니다. 네. 근데 마약의 자극은 이 도파민이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뇌가 평소보다 훨씬 강한 보상의 그 자극을 느끼게 되고요. 예. 그 자극 때문에 도파민 신호에 관여하는 뇌 조직이 변형되거나 예.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즐거웠던 일들, 원래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을 나오게 만들었던 예를 들면 뭐 친구와 놀거나 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 같은 것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게 느껴집니다. 아. 네. 그리고 다시 그 강한 느낌을 얻으려고 마약을 찾게 되고 네. 네, 또다시 그 악순환이 중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상태가 되는데 네. 이것이 금단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독을 이제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자주 되는 뇌 질환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이제 치료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고 재발이 자주 되고 그리고 또 치료에 효과적인 약도 없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네. 이거는 전문 의약품인 건데 불법 마약류와 좀 구별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마약류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처방해서 쓰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의약품의 일부인데요. 예. 이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을 개발했는데 예. 모든 약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발된 약 중에서 조금만 잘못 쓰면 오남용하면 중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들을 없애버릴까 고민하다가 예.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다라면 그 환자에게는 조심해서 쓰라라는 의미로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인데 조심해서 써야 되고 중독 부작용이 걱정되기 때문에 네. 마약류로 분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불법 마약류는 그런 의료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범죄적 목적으로. 범죄 집단이 만들어내는 마약인 거죠. 네. 그래서 사용 자체가 불법이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고요. 네.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히 처벌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의료용 마약류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불법 마약류는 치료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용 마약류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또 치료에 쓰이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주시면 좋겠어요. 예. 굉장히 병원에서 엄격하게, 약국에서도 이 마약류 의약품은 굉장히 조심해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인데요. 네. 그러면 그런 약이 뭐가 있지 궁금해 하실 텐데 말씀해 주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 정말 소중한 약인데요. 네. 주로 이 암성 통증이나 수술 전후의 그 심한 통증,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 날 얼마나 아파요. 그날 사용되는 약입니다. 몰핀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네. 다만 만약에 과다 사용했을 때는 호흡마비 그리고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물입니다. 예. 소량으로 효과가 매우 강력하고 초기 투여 시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남용하거나 중독이 되면 끔찍한 후유증과 금단 증상을 겪게 되는 그렇군요. 네,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쓰면 딱 수술한 다음날 얼마나 아픈데 그 약으로 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진짜 고맙잖아요. 네. 그렇게 잘 쓰면 좋은 약이지만 사실 이 펜타닐이라는 약물은 현재 미국에서 마약 중독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약물이고요. 아마 별명으로 이야기하면 더 잘 알아들으실 텐데 네.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아하. 하는 그 마약이 이 펜타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약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프로포폴은 어떨까요? 예, 프로포폴은 마취약입니다. 수면 마취나 시술 중 진정에 쓰는 약이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위나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검사 때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네. 수면 내시경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죠? 잘 쓰면 좋은데 아주 강력한 중독성과 환각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여 시 호흡을 멈출 수도 있는 그 치명적인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상장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만약 의학적 목적 외에 의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면이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 투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엄벌을 차고 있습니다. 네. 또 고도 비만 치료에 쓰이는 식욕 억제제도 있죠? 네, 식욕 억제제도 마약류입니다. 펜터민 성분인데요. 예. 원래 이 식욕 억제제는 BMI 28 이상의 고도 비만이 있는 성인이 만성질환이 있을 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그리고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전문 의약품인데요. 네. 이 약이 의사의 지시 없이 오남용되거나 우리나라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하면서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성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판매, 구매 모두 엄격히 처벌되는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네. 그리고 수면제, 졸피뎀도 있죠. 네,
졸피뎀, 불면증이 심할 때 단기간 사용되는 약이고요. 예. 다른 수면제에 비해서 이 졸피뎀 같은 경우 작용 시간이 짧아서 사실 매우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수면제에서는 제일 첫 번째 선택하는 약입니다. 예. 그렇지만 역시 중독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 4주 28일까지만 처방이 가능하게 묶어둔 약이고요. 네.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의존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쓰면 약이지만 처방 기준을 넘어서는 오남용의 문제는 중독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도 종종 듣게 됩니다. 뭐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도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문제가 크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이 불법 마약류는 네. 대마뿐만 아니라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것들이 있고 네. 최근에는 합성 대마, 야바, 케타민, GHB처럼 신종 마약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불법 마약류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인데요. 네. 속칭 필로폰 또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약입니다. 중추신경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그 최고 등급의 마약 중 하나인데요. 네. 극도의 쾌락과 흥분을 주지만 그 대가로 사용자에게는 파괴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약물입니다. 예. 시작은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마약인데 동경대 약대 교수가 만들었어요. 어허. 그래서 피로회복제로 이렇게 합성한 약물이었는데 예. 이게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네. 지금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알려진 약물이고 이 필로폰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각인이 되는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다. 예,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만은 어떻습니까? 이 대마에 관련해서는 예. 국가마다 규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에 대해서 불법 사용과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예. 대마초라고 할 때는 이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해서 담배 형태로 만든 것인데요. 이 북남미에서는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라고 부릅니다. 네. 흥분과 억제작용이 같이 있지만 주로 환각, 환청을 일으키고요. 일반적으로 이 환각제 대마가 위험한 이유는 환각 상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워낙 많았고요. 그리고 대마로 시작해서 약효가 강력한 다른 마약류로 넘어가는 게이트웨이 드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이름은 비슷한데 합성 대마라고 해서 최근에 문제가 된 마약이 있는데 이거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인공적으로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마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전자담배 카텔비지처럼 제작이 돼서 네. 흡연하는 방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대마초 흡연 방식과 유사하지만 화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데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네. 투약 방식이 쉬워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마약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마약, 물뽕으로 불리는 것도 있죠. 예, 이거 조심해야 될 마약인데요. 예. 물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제 GHB라고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예. 클럽 등지에서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그렇군요. 하얀색 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인데 네. 이게 색깔도 없고 맛도 무맛, 맛이 아예 없습니다.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향도 없기 때문에 소다수 등의 이게 음료에 섞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이게 몸에 들어가서 24시간이 지나면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어려운 것도 이 마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되면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마약이고요. 네. 그 야바라는 마약도 있는데요. 필로폰 30%, 카페인 60%, 코데인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환각 성분을 이렇게 혼합해서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한 마약인데 예. 이게 태국말이래요. 이게 미친 약이라는 뜻인데 사용하면 수분 내록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다량을 복용하면 정신찬락,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불법 마약입니다. 네. 요즘은 단순히 이렇게 한 가지 약만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막 섞어 쓰거나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음식처럼 음료로 위장해서 유통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실수로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서 더 위험합니다. 네.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정말 네. 특히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의 위험이 가까이 있잖아요. 구하기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문제가 네. 비대면이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크웹과 SNS를 통해서 비대면 거래가 문제고요. 네. 텔레그램, 디스코스 등의 그 익명 SNS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그리고 배송 역시 이게 비대면인 던지기 수법을 통해서 주고받는 거래여서 마약의 공급처과 구매자가 만날 일이 전혀 없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매의 그 장벽이 터무니없이 낮아졌고요.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이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점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으로 잘못 접근했다가 네. 이 비대면이라는 거래 방식에 현혹이 되어서 마약 사범이 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마약 사범 중에 10대에서 30대가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마약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마약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강사로도 활동 중이시라고 하셨는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 주세요. 네, 제가 그 예방 교육의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마약을 한다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네. 여러분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환경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마약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네.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제가 쫓아다니면서 너네 스마트폰 보는 걸 다 볼 수는 없잖아.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변의 어른들이 다 감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네. 적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스스로가 마약에 대해 정확히 알고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 날을 앞두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마약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슈가의 샤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공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